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다섯 번째 강의입니다. 교재의 5장인데요. 노동쟁이, 노사 간의 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앞에 프리케이스는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갈등이 이제 현실로 분출됐을 때 나타나고 있는 노동쟁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로 노동쟁의 하면 파업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파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노동쟁의가 있고, 이런 노동쟁의를 이렇게 표현되는 갈등들을 어떤 조정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방식, 중재 방식, 특히 조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필수 공익사업장에는 특수한 어떤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긴급 조정. 그리고 이러한 쟁의 행위가 노동자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도 자기 이해를 관철하기 위해서 방어적 직장 폐쇄라는 쟁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특히 노사 갈등 상황에서 말씀드렸듯이 노동자 개인은 약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어떤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노동쟁의입니다. 노동쟁의에 대한 이야기는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요. 노사 간 어떤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어떤 분쟁,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는 노동쟁의 행위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노동쟁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어떤 파업, 태업, 직장 폐쇄 등과 같은 어떤 행위적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 알 수 있듯이 사용자 쟁의 행위로는 노동자들의 어떤 쟁의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직장을 폐쇄한다든지, 아니면 파업이나 공장 가동을 공장 계속 가동시켜서 실질적인 노동자의 쟁의행위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행위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노사 갈등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좀 단순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론적 이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쪽의 입장에서는 노사 간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에서의 어떤 노사는 공동체이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죠. 좀 다소 비현실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진적 입장으로서는 칼막스도 막스주의죠. 노사 간의 갈등은 풀릴 수 없다. 더욱 격화되고 자본주의 하에서는 노사 간의 어떤 갈등은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은 해소될 수 없다는 것들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다원 입장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입장은 주로 이제 신제도주의 학파 그 이론적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급진주의 같이 이해관계의 어떤 갈등 그 자체를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런 갈등들을 제도나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해소 가능하다고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노사 갈등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오히려 내생력들을 가지면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다보는 학자들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노사 갈등의 어떤 성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은 이제 아까 이론론은 좀 제외하고 주로 갈등을 인정하는 다원주의와 어떤 급진주의 입장들을 수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사 갈등은 기본적으로 불가피하다. 노사 이해가 대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 같고요. 그 다음 노사 갈등은 상황과 아니면 주체의 어떤 여러 가지 지향이나 상황 조건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의 어떤 표현 자체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원인도 다양하다. 이렇게 해서 노사 갈등의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노사 갈등에서 모든 게 파국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수용 가능성을 통해서 분쟁이 해결되고 그러한 긴장이나 갈등이 해소되면서 자본주의 체제는 더욱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주로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어떤 노사 갈등의 기본 성격을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동자의 이제 쟁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가장 뭐 노동자 쟁의 행위라고 하면 알려진 게 파업이죠. 흔히 말하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언론 지상에서 자주 보는 내용이죠. 노사 갈등, 노동쟁의 이러면 다 파업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노동력에 대한 어떤 생산 공장, 생산 시설과 어떤 분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동을 중지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되었던 지휘 명령권을 거부하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파업도 형태나 원인별로 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스스로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목적하에 이루어지는 파업이 있죠. 계산적 파업이라고 되는 여기는 합리적 파업, 이성적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non-relational strike는 일정 뭐냐면 나름대로 어떤 목적 의식이 가지지만 그게 뭐냐면 내부 주체의 판단의 착오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 파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파업 결과를 잘못 추정하거나 부정확한 정보에 의해서 발생하는 파업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자주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사 갈등이 에스컬레이터 되면서 저 충동적이고 어떤 분출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죠. 주로 이건 사용자들의 행위에 대한 어떤 저항, 반발에 의해서 일어나는 파업을 주로 이러한 충동적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정 정도의 파업 자체의 목적과 방향성이 정확하지 않는 파업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조합원들 위주로 하는 조합원 파업, 비조합원 파업 이렇게 나오는데 재밌는 건 와일드 캣츠 파업이라는 겁니다. 유럽에서 이야기하는 건데요. 즉 다시 말해서 노동조합 지도부, 집행부의 그 승인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자체적인 파업, 특히 이제 유럽의 노동조합이 관료화되면서 이런 관료화된 어떤 노동조합 집행부의 지침이나 명령을 거부하면서 현장 단위에서 분출된 파업을 주로 와일드캣 파업, 스트라이크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주로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중 하순까지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참가 범위는 전면 파업, 부분 파업, 전문 파업 되는데요. 주로 이야기하는 사업장 단위로 봤을 때는 전면 파업과 부분 파업이 있을 거고요. 총파업이란 거는 전국적인 차원이거나 아니면 전체 산업에 일반되게 되는 제너럴 스트라이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주로 총파업, 민주노총이 많이 이야기하는 총파업이 형식적으로는 민주노총 자체의 어떤 방침이기 때문에 총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자체는 사실 집회 방식 이렇게 주로 되거나 일부 사업장에서 가동 중지 정도 초래하는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총파업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 파업, 방어적 파업은 생행위 순서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투쟁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노동자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투쟁 파업이고 시위, 경제 파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게 자조적 파업이고요. 그리고 딴 사업장의 딴 기업, 다른 파업을 지원하기 위한 게 연대 파업, 동정 파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법으로는 이 부분은 되게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불법 파업 논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그래서 기한을 정한 부분에서 무기한 파업이 있고 시한 파업, 파상적으로 얘기하는 파상 파업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 파업과 달리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노동쟁의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태업과 사보타지입니다. 일단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작업 능률을 의식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를 태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보타지가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형태죠. 기본적인 생산과 어떤 사무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의 법상으로는 적극적인 액티브 사보타지 같은 경우에는 노동법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가의 어떤 태업하고 파업가의 차이를 이야기하면 파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동조합에 의해서 노동력과 생산조합이 분리된다. 즉 생산과 사무 자체에 대한 것도 완전히 벗어나는 사용자한테 지휘 명령권을 벗어나는
걸 이야기할 수 있고요. 태국과 사보타지는 그 자체로 완전 벗어나 있지는 않지만 지휘 명령을 일부 거부하거나 따르지 않거나 이렇게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투쟁이라는 형태가 있습니다. 주로 공익사업장, 필수공익사업장, 철도나 항공 이런 쪽에 주로 필수공익사업장 지정되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파업 자체에 대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그 섹터에 규율하는 어떤 제도나 어떤 지침, 규정들을 그대로 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작업 능률의 수준에 미달되는 형태를 어떤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작업 능률을 저하시켜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하철 파업할 때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 우리 3, 4분마다 한 대씩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래 규정상으로는 6분, 7분 간격이라 하면 지하철 혼잡스러운 걸 피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부분 그 시간을 좀 당기거든요. 그래서 3분, 4분 이렇게 운행되는 것들 상황을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지하철 노조 같은 데서 파업을 할 때 준법 투쟁을 하게 되면 5, 6분 간격으로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해서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고 사용자들을 일종의 교통 대란을 뭐랄까요, 교통 혼잡을 좀 조장하면서 사용자 압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이콧이라는 거는 주로 이게 이제 주로 제조 사업장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제3자의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구입하는 거나 이런 시설 이용을 거절한다든지 거부해서 실질적인 자기 노동조합의 어떤 사용자들의 이익을 훼손시켜서 결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압박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불매운동 이런 것들 주로 보이콧으로 우리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각관계를 그림과 같이 되는 경우는 1차적 보이콧인데요. 이게 흔히 말하는 어떤 제조 사업장의 어떤 부자재나 아니면 원료를 공급하는 곳 쪽에 이쪽에 그 압박을 가해서 공급하지 못하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상대편인 사용자를 압박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적 보이콧이라고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생산 관리라는 부분은요, 조금 낯선 개념인데요. 흔히 말하는 노동자의 정의 행위를 통해서 아예 그런 생산 시설에 노동자들이 접수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소유권 같이 넘어오게 되면 결국 자주 관리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직접 노동 생산 시설을 점거해서 피고용자의 노동조합 및 주도해서 그런 생산 운영을 하게 되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경우에서는 되게 드물죠. 근데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형태의 어떤 노동쟁의 행위도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켓팅은 이제 미국에서 우리 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비참가자들의 사업장 출입, 공장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피켓팅을 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파업 현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 피켓팅. 우리는 우리도 가끔 출퇴근할 때 보면 파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 생산 현장의 정문에서 피켓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에는 문서 배포라든지 리본 완장,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등벽보라 하죠. 등에다가 자신의 요구를 써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노조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 일종의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서 부수적 쟁의 수단에 포함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의 어떤 뭐랄까 노동쟁이라는 건 좀 그렇고 하여튼 대항행위입니다.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록아웃이라고 하는 직장 폐쇄입니다. 사용자 자기의 어떤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피고용인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어떤 생산 공장 출입 이런 것들을 아예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력 제공 자체를 아예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우리는 직장 폐쇄라고 합니다. 사업장 폐쇄, 직장 폐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폐쇄가 종료되면 노무현 수령을 거부했던 피고인이 다시 취업한다는 걸 전제라는 거죠. 흔히 말하는 해고와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노동자들의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어떤 대항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역으로 직장을 폐쇄하는 게 아니라 조업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의 목적이 뭐냐면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해서 사용자의 이익에 타격을 주는 게 주요 목적이라 한다면, 오히려 조업 생산을 계속 지속하고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압박이 별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조업을 하는 그런 행위도 사용자 대항 행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파업 참가자들은 파업 때문에 생산 과정에 참가를 안 할 거고요. 비조합원 혹은 조합원이지만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출근해서 그들을 통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럴 경우에 어떤 노동 갈등이 생길 수 있고 노동자 내부에서 이해 갈등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동쟁이 의사결정은 이제 노동쟁이 자체가 앞에서 살펴본 충동적 파업이 아닌 경우에는 대충 예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노동쟁이는 바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노사협상 자체가 일단 이루어지고 그 상황에서 도저히 합의가 힘든 경우에 주로 파업이나 노동쟁이 수순으로 이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러한 노동쟁이가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노사 모두 일정 정도의 합리적 예측과 합리적 계산,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파업은 굉장히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노사 갈등 상황에서 되게 신중하게 결정돼야 되고요.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필수공익 사업장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기업에서의 파업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파업의 실시 여부는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측도 당연하죠.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쟁이 자체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지만 파업이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파업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 어떠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해야 될 일일 것 같고요. 노조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업에 돌입하기 전에 이러한 파업이 적정한지 노동쟁이 수단으로서 파업의 적정성을 따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 기간과 방법이 실질적으로 파업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 노동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지에 대한 그러한 세밀한 계산, 합리적 계산 속에서 파업을 진행하는 게 주로 중요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노동조합의 파업에서 중요한 어떤 변수 아니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아마도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여론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어떤 정서가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파업의 적법성이라든지 파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파업의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한 대국민 설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전 홍보 그리고 공론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노동법에 따르면 쟁의행위 목적은 일단 다양한 방식을 이렇게 쟁의행위를 쓸 수 있고요. 다만 어떤 목적 부분에서는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했던 임금 등 노동 조건에 대한 어떤 유지, 개선에 대한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권리 분쟁이 아니라 이익 분쟁이 적법한 어떤 쟁의 내용이라는 거죠. 만약 권리 투쟁을 권리 분쟁으로 인해서 파업이 되게 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인 쟁의 행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뭐 정치적 파업이라든지 동정 파업은 상당히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절차상으로도 이제 법을 준수해야 되죠. 적법적인 어떤 쟁의 행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을 밟지 않게 되면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가야 되는 거고요. 정치적 문제로 인한 방호 불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서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그리고 과도한 요구는 쟁의 행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이후에 어떤 쟁의 부분에 대한 합당한 적법성에 대한 논란에서 상당히 갈등을 유발시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쟁의할 때는 이제 뭐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서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되는 게 중요한 또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쟁의 행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게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쟁의행위에 사전신고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이러한 쟁의행위에 일시 장소 참가에 있는 방법 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대항행위의 법규는 뭐 직장 폐쇄, 그리고 조업, 계속 조업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히 여기서 대체근로 문제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대항행위로서 사용자들은 계속 조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은 생산 가동 중지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혀서 압박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계속 조업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속 조업에는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파업 불참자라든지 아니면 비노조원들을 투입해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만일 노동력이 모자란 경우에는 실제로 대체 근로를 투입하게 되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 대체 근로 투입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러한 대체 근로를 통해서 피고용인을 채용하는 경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쟁의 행위와 사용자 대항 행위에 대한 법적인 논란에서 상당히 많은 뭐랄까 이견이 존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쟁의 행위 중에 임금은 지급되지 않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즉 쟁의 행위에 참가한 노동자는 근로행위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게 현행법의 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쟁의행위 현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 뭐 교과서를 읽으시면서 쭉 뭐 그냥 읽어보시면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고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쟁의행위 표는 뭐 도표 5-3을 보시면 정치 격변기에 주로 노동쟁의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60년대 초반에 4월 혁명, 그 다음에 뭐 68년도에 한일 국교 정상화 시기, 그 다음에 80년대 11.6, 그 다음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기 이런 때를 보시면 당연히 파업 건수나 근로일수의 손실이 많았던 게 확인이 됩니다. 아마도 한국의 어떤 노동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워낙 탄압을 받고 정치적 압박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노동쟁의가 폭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보인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의 데이터인데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쟁의가 경향적으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행위의 어떤 특징들을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격변기에 많이 분출됐고 발생 원인을 보면 임금보다는 주로 고용 이슈로 파업의 배경이 발생 요인이 많이 발생하고 있대. 특히 98년 IMF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이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전히 제조업의 파업 비율이 커지고 있지만 섹터로 보게 되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서도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아무래도 소외받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취약계층 쪽에서 어떤 조직화된 부분에서 많이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쟁의 행위에 대한 조정 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3자에서 이러한 노사 간의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제도들이 많이 발전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쟁의 조정 제도들이 법상으로 보장되고 있고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쟁의 조정의 어떤 유형을 먼저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사 분쟁 당사자를 설득하고 이런 문제를 토론하게 하는 좀 자발적으로 해결점 찾게 하는 게 알선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조정행위입니다. 일종의 제3자 조정자가 노사 당사자의 어떤 의견을 청취한 후에 조정안을 만들고 그러한 그 조정안의 기초에서 노사가 이러한 조정안을 수락하게 되도록 권고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정 부분은 아래의 또 중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법적인 강제력이 있냐 없냐의 문제입니다. 조정은 여전히 뭐냐면 권고사항일 뿐이고 이러한 조정안을 노사가 수락하는 여부는 노사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재는 준사법적 절차이고요. 노사 당사자가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따라야 되는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다만 노사 당사자 이런 중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심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의 조정이나 중재 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노동위원회가 있고 중앙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정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말씀드렸듯이 노동쟁의 행위가 권리분쟁은 해당하지 않고 이익분쟁을 다루듯이 조정행위도 대상은 이익분쟁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업이나 노동쟁의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조정전치주의에 따라서 조정 절차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조정 과정은 노동쟁의가 발생한 사업장의 어떤 소재지에 있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조정 담당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러한 기업이 지역에 두 개를 걸쳐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로 이관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정 기간 동안은 쟁의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래서 민간 섹터 같은 경우는 10일간 금지되고요. 필수 공익사업장, 공익사업장으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15일간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 이외에 파업을 비롯한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공익사업장에서 쟁의조정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국민경제 기능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뭐 여객 운수업이라든지 아니면 공중위생 의료 그리고 뭐 흔히 네트워크 산업이라고 하는 수도 전기 가스 그리고 방송 통신 은행 한국은행 이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필수 공익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수 공익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쟁의 조정 부분이 되게 강제력이 그래서 필수 공익 사업장 보십시오. 쟁의 전 15일간 조정 기간을 두고요. 파업을 노동계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조정위원회 구성할 수 있고요. 긴급조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파업이라 하더라도 필수유지 업무 지정하고 대체도 가능하다. 파업 인력의 절반까지 대체도 가능한 그래서 필수공익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정의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긴급조정입니다. 이런 긴급조정이 발동되는 드문데요. 공익사업에 해당하거나 워낙 그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노동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조정이 들어가는 그런 긴급조정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건에 대한 부분은 뭐 실질적 형식적 요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절차는 중앙노동위에 관할하고요. 이러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바로 조정 개시에 들어가고 조정이 불가능 시에 중재 해부하고 그래서 공포 후에 30일간 쟁행이 금지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긴급 조정 내용은 노사가 수락한 조정안이나 중재 결정은 단체회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력한 법적 개입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쟁의 조정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내용은 책 150페이지에 나옵니다. 부당노동행위는 기본적으로 형법상 우리는 노동상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행정적으로 구제할 때 주로 부당노동행위를 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규정을 한번 보시면요. 이거 법적으로 이제 규정한 이유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는 거고요. 고용관계의 특성상 가능하면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이유가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적 규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당노동행위의 어떤 종류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부당노동행위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불이익 대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노동자가 이제 노동조합을 가입하거나 아니면 노동조합과 관련된 업무를 했을 때 다른 노동자들과 다르게 부당하게 받으면 불이익을 받게 되면 이런 불이익 대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노동자 가입할 때도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단체 행동이든지 노동조합 조합원이 노동삼권에 기초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사용자가 또 불이익을 준다든지 다른 근로자와 달리 차별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불이익 대우로 규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 대우의 어떤 형태는 다양하죠. 사용자가 이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뭐 배치 전환, 출근, 뭐 휴직, 뭐 복직 거부, 계약갱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이 다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불이익 대우라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계약인데요. 옐로우 컨트랙입니다. 이게 뭐 외국에서 나온 표현이죠. 이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 것, 그리고 탈퇴할 것을 종용하는 행위죠. 아니면 흔히 말하는 친사용자 중에 어떤 노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될 것을 권유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환경계약이라는 개념으로 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장 또 많이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단체 교섭의 거부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기본권인 단체 교섭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우리는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교섭 자체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권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 좀 해석의 여지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단체 교섭의 거부 유형을 보시면요. 타당한 장소와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단체 교섭 현장에 장소에, 그 다음에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쟁의행위에 대한 사실을 왜곡해서 선전하는 경우, 그리고 협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은 단체 교섭 거부 행위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제 이유로 거부 행위라고 하는 건요, 교섭 권한이 없는 사용자 자기 교섭 권한이 없는데 사용자로 불려가는 경우, 이런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 분쟁에 대해서는 교섭 사항이지만 권리 분쟁 사항 같은 경우는 교섭 사항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사 경영권, 특히 경영권에 대한 교섭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정당한 이유의 거부 행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하의 내용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어떤 부당한 지배 개입이나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경비를 원조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왜 이렇게 일반적 노동조합에서 사용자들로부터 지원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상으로서 어떤 의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경비를 원조하는 경우는 결국 앞에서 봤던 환경계약과 비슷하게 노동자의 어떤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개입이나 지배, 그리고 경비 원조는 부당노동 행위로 취급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가 이러한 부당노동 행위를 받았을 때 어떻게 구제하느냐는 이게 이제 구제 제도에 대한입니다. 절차죠. 그래서 권리 침해를 받은 개별 노동자들이나 노동자비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가 이루어지는데요. 1심과 2심, 지방과 중앙으로 나눠서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구제 명령이 떨어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의 판정에 불복해서 다시 10일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요.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소송으로 15일 내에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제 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처리 건수와 부당노동행위 신청 건수, 유형별 처리 건수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노동쟁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요. 교과서 내용들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그 과제는 콜텍 파업